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 시사 고성국입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상공 침범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 군 감시 장비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발을 준비하는 북측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이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비선 조직은 없다 이렇게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한 전국 현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화요일 놓치면 안 될 국제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글로벌 톡톡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채널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네요. 예,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01.36포인트 상승한 43,065.2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43,000선을 돌파한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네. S&P 500 지수도 전장보다 44.82포인트 오른 5,859.85에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이제 이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기대가 지금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자 법적인 뉴스 헌법재판소가 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게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돼 있는데 며칠 뒤면 이 헌재 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서 후임이 지금 임명되지 않기 때문에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그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예. 이 문제 관련해서 어제 헌재의 그 판결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규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모레 그러니까 17일이 되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이영진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합니다. 네. 이 3명이 모두 국회 지명 몫의 재판관들인데 여야 간 이견으로 후임자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18일부터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만 남는 상황이 되는데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네, 이런 우려 속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거죠. 예, 지금 지난 8월이죠.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면서 지난 11일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선고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는데요. 헌재는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을 포함한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네. 헌재는 재판 외의 사유로 사건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 위원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3명의 재판관의 퇴임이 임박한 만큼 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밖에 헌재에 계류돼 있는 다른 사건들 심리도 가능해져서 일단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만둘 재판관 포함 9명 전원 의견 일치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래서 헌재는 계속 작동할 수 있게 됐다. 네. 그러면 이제 6인 체제로 이제 심리가 계속된다는 뜻인데요. 위헌이나 탄핵 결정할 경우에는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심리 말고 의결은 또 별도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가처분 결정은 헌재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 정족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서 풀어야 된다는 게 중론인데
국민의힘은 후보자 3명을 추천할 때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을 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해서 추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의석수 기준으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한 만큼 신속한 결정을 위해 정치권이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나서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자 해지. 예, 국회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꼬였으니까 국회가 풀어라. 예. 우선은 이런 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라도 헌재는 작동하겠지만 푸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예. 네. 자, 정치권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도 그동안은 좀 말을 아껴왔는데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자 입장을 내놨다고 그럽니다. 이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 예, 지금 포문을 연 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닌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이 오해하고 언론이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건 국정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요구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김건희 라인 정리라고 공개적으로 약간 못 박은 겁니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이제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자제라든지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등 이렇게 최근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듭 요구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실 반응은요?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실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 비선 조직 같은 건 없다.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보선 이후 이 대통령과 당대표 이 독대는 계속 진행할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재보궐선거 이후 그 일정 주를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도 했습니다. 한 대표가 이 연일 윤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는 게 좀 못마땅하지만 윤한 갈등이 극대화해서 코앞에 닥친 재보선에 악영향을 주는 건 피하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 대신 면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략적인 시기 외에 구체적인 의제와 형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북한이 남과 북을 잇는 동해선 경의선 일대 도로를 폭파하려는 정황. 이게 우리 군 감시망에 포착됐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남북 완전 단절을 공표했던 북한이 닷새 만에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북한군이 남북을 잇는 도로인 동해선, 경의선 일대에서 이 가림막을 설치한 채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망에 포착된 겁니다. 네. 합참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전방 포병부대의 사격 준비 태세 지시를 내린 데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최근 북한 지도부가 이 남측이 보낸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밤 또 러시아가 이 북한 주장에 동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군 당국은 북한에 대해 이건 적반하장의 행태다 이렇게 재차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네. 고려 아이언 경영권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요.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인 어제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이 5%가 넘는 지분을 확보했다고요? 예, 지금 재련 사업 세계 최고 기업인 고려 아이언의 경영권을 넣고 지금 한 달 이상 경영권 분쟁이 이어졌는데요. 어제 고려 아이언과 이 75년 공동 경영을 이어온 영풍이 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연합을 맺고 5.34% 추가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러면 이들이 확보한 지분은 38.47%인데요. 의결권 기준만 놓고 보면은 40%를 훌쩍 넘는 지분을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유통주식 물량 20% 안팎을 들고 있는 기관 투자가 중 5.34%가 이 고려 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자사주 매주에는 이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MBK 연합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과반 확보는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영권 분쟁은 결국 주총까지 가게 된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정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재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 영풍연합이 대결을 강행하면서 결국 주총까지 표대결 치달을 가능성 커졌습니다. MBK 측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가 끝난 다음에 이른 시일 안에 임시주총을 소집해서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우호 지분은 한화라든지 LG화학 이런 좀 백기사 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주주가 주총에 참석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주주 구성이 단순한 MBK 연합의 새 규합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강조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는 이 백기사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최후 보루가 국민연금이거든요. 국민연금이 사실 경영권 분쟁에서는 그동안 중립을 지켜왔는데 이 고려아연 지분의 7.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만약에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편에 서면 또 단숨에 지분을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습니다. 경남 거제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5에서 20,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내륙에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수도권은 오전까지, 강원 중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아침 공기가 어제만큼 온화한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17.6도, 전주 18.8도로 평년보다 7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전주 26도, 대구 24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날이 따뜻하겠지만 금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 뒤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을이었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빗길의 교통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화원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부근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금호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방금 막 사고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이후 수도권에선 기흥에서 신갈, 판교, 그리고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각각 제속도 못 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다시 성산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었는데요.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는 사고 있으니까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북한이 경의선 그리고 동해선 도로 폭발을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실제 폭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 군도 경계 태세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북한 동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북한이 갑자기 그 사진을 공개하면서 평양 상공에 남측 무인기가 세 차례 왔다 갔다 지금 이렇게 그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그러면은 경고 없이 뭐 공격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가 있습니다. 이 북한의 최근 동향을 그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일단 좀 아주 강력히 규탄을 먼저 합니다. 북한은 지금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왔잖아요. 네. 오물풍선을 하루가 멀다 않게 보내고 대남 확성기에 소음을 섞어서 보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번엔 또 평양에 나타난 무인기를 가지고 대단히 우리에게 수사적인 위협을 하면서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북한의 형태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지금은 아주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좀 저는 아주 우려가 큽니다. 실제 무력 충돌이나 네. 국지전으로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외신이나 또 미국 전문가들 중에는
6.25 전쟁 이후 가장 그 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하던데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실제 뭐 6.25 이후 최고로 높다고 하기는 뭐 할지 몰라도 저도 군대 생활 39년 하면서 지금이 네. 아주 최고도로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남북한의 통신선도 다 단절이 됐기 때문에 예. 사소한 오해가 무력 충돌이나 국제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통신선이 될 때는 바로 연결해서 이거는 이렇다 오해다 이런 걸 풀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수단조차 없어지고요. 아하, 예. 계속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이 국지전으로 가고 확전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주 신중히 위기 관리를 해야 될 때다라고 보입니다.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이 지금 차단된 상태입니까? 네. 유엔과 북한군의 한라인은 아직 있는 것 같은데. 한라인은 있긴 하는데 예. 그건 통상 팩스를 같은 걸 보내면은 거기서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단절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네. 예. 네. 그 의원님, 그 지금 북한이 공개한 사진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이제 북한은 무인기다라고 주장하고 우리 측에서 그걸 보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보통 무인기 드론이요. 네. 이게 헬기형의 사각형 드론이 아니고 그 비행기 모습으로 삼각형으로 네. 보이잖아요. 네. 그런 드론이 있죠. 네, 있죠. 드론 종류가 네, 프로펠러가 있는 것이 있고 네, 그다음 일반 비행기처럼 네. 그러한 것들이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근데 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네. 비행기형 드론 네. 이거가 뭐 최대 한 2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뭐 예. 크기와 엔진 그런 거에 따라 얼마든지 다릅니다. 그 네. 다릅니까? 그러면 네. 우리 측에서 평양 상공까지 보냈다가 네. 다시 돌아오게 회수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까? 네, 그렇죠.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북한도 벌써 7년 전인가요? 저기 전에 조악한 무인기였지만 북한이 보낸 것이 성주 사드 기지에 사진을 그래요. 찍고 복귀하다가 떨어졌죠. 인제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뭐 그 북한 그 당시 무인기가 아주 조악했습니다. 실제 예. 뭐 그 당시 중국에서 한 500만 에서 1000만이면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무인기였는데 청주까지 어쨌든 갔다가 갔다 왔다는 된다.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 한 200km 정도 갔다 오는 거는 그런 무인기는 지금 시중에서도 구입하기가 네.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드론 그러면은 이제 그 리모컨으로 조정하잖아요. 네. 그걸로는 거기까지 갔다 올 수는 없고요. 주로 GPS 방식으로 미리 세팅을 하죠. 경로를 그런 방식으로 통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 군의 공식 입장은 이제 이른바 NCND거든요. 네. 확인해 줄 수 없다는데 네. 의원님 이게 도대체 하여튼 이 사진에는 평양 상공에 떠 있는 걸로 북한이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글쎄요, 그것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 그 당일날 군에 확인을 했더니 군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고위급들도 우왕좌왕했었고 합참에서도 그 여러 루트로 확인했으니까 그날 대단히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법사위에서 최초에는 군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네. 나중에 그 확인해 줄 수 없다로 답변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네. 처음에는 군이 아니었는데 혹시 민간이나 어떤 다른 기관에서 했을 수도 있고 네. 또 북한이 자작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인데 군은 아니다 하고 만약에 민간에서 무인기를 보낸 것이 확인이 됐다 하면은 우리의 정보 능력도 노출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전략적 모호성을 한 것 같고요. 예.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초기에 하루나 이틀은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런데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뒤에 숨어서 우리의 무능이나 무책임을 감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솔직히 국민들에게 확인을 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우리 보낸 거라면 우리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확인을 못한, 네. 통제를 못한 그럼 그런 시스템을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북한과의 오해를 또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또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은 아주 미약하지만은 그런 걸 다 열어놓고 지금 아마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또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할 텐데 네. 분석하는 대로 명명백백히 좀 밝혀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위기 관리 면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북한이 이제 이 사건을 빌미로 연일 군사 그 도발 강도를 높여가고 네. 있는데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그 전방에 8개 포병 여단의 이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춰라 이런 이제 공식 지시가 네. 내려왔다고 또 자기들이 밝혔잖아요. 네.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이 조치는 어떤 수준의 조치입니까? 대단히 강도가 높죠. 김여정이 부부장이 여러 가지 강도 높게 우리를 비난하고 또 했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 대한민국이 무모한 도발을 하면 비참한 종말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 군부에서는 당연히 네. 화력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했을 겁니다. 또 우리 군도 맞대응 차원에서 사실은 그때 바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네. 화력 대기 태세를 강화해서 우리 포병들도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서로 비슷한 수준의 지금 그런 네. 상황이라는 거죠? 네, 비슷한 수준에 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네. 때 사실은 일촉즉발의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전단을 네. 탈북단체 보내면 북한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 사격을 할 수 있고 예. 그럼 그러한 것들이 또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심히 우려가 되고 해서 우리 당에서도 국가안보점검단을 만들어서 네.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또 좀 더 위기관리 측면에서 적극 대응해야 되겠다 해서 어저께 국가위기관리단도 발족을 하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우리를 겨냥한 그 북한의 해안포, 장사정포 이런 것들도 다 포문을 지금 열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 화력 대기 태세를 유지한다는 거는 네. 여차하면 한 5분에서 10분 내로 사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포병에 있는 인원들은 포상 가까이에서 다 네. 대기를 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에 대기하든가 포상에서 근접한 생활관이나 예. 휴식 공간에서 퇴근 못하고 대기하거든요. 거의 5분 대기하듯이 네, 전군이 네. 그런 상태라는 거죠. 포병들이. 예. 자, 네. 그럴 경우에요. 이제 뭐 그게 이제 의원님 이제 걱정하시는 대로 우연한 무슨 실수가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 네.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쏠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쪽이 쐈을 때 이제 우리가 반격할 때 그때 북한의 해안포나 장사정포나 이런 일련의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이런 것들을 괴멸시킬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괴멸시킬 능력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피해도 상당하죠. 일단 먼저 우리가 피해를 받고 시작하는 피해를 거니까. 하고 또 괴멸시키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 사이에 계속 북한의 장사정포들은 우리 수도권에 공격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최악까지는 사실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그까지는 상정하지 않고 무력 충돌,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네. 무력 충돌이 또 강하게 대응하다 보면 국지전으로 확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까지는 상정해 볼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예. 그런 것들이 또 서로 자존심 싸움으로 맞대응하다 보면은 이제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는 네. 그런 확률은 낮지만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안보가 조금이라도 먼저 무너지면은 경제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 정권에서 좀 위기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전쟁 중에도 대안은 하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보면은 그래서 북한하고 이렇게 계속 강대강으로 시달리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세계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불안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경제적인 여파가 오기 때문에 위기 관리를 좀 해라. 그런데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나와서 극단적인 어떤
가정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살할 북한이 각오가 아니면 전쟁을 못할 것이다. 네. 전쟁까지보다 이렇게 무력 충돌, 국제전도 저희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관리해야 되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윤 정권은 실제 좀 대북 정책을 이제는 전환할 때가 됐다. 이대로 그대로 두면 국민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지금 강화도나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진짜로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 대남 학생기 방송이 한 60에서 한 90데시벨인데 네. 계속 그런 소음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지금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손을 놓고 있고요. 오물풍선이 지금 서울 상공도 수시로 오잖아요. 네. 사실 그것이 만약에 고속도로에 떨어진다든가 김포나 그 영종도 상공에서 비행기가 충돌된다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손 놓고 있는 네. 격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북한은 뭐 사실 예전부터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도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도 어떤 위기 관리를 해서 평화를 만드는 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 의원님 지역구가 경기도 남양주시인데요. 네. 거기도 이제 그 서울 북쪽 아닙니까? 네. 거기도 그러면은 이제 이 쓰레기 풍선이라든지 또는 그 확성기는 안 들릴 것 같아요. 네, 확성기까지는 안 들리는데 네. 예. 또 피해가 있습니까? 오물풍선은 사실 전국 단위로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피해가 지금 남양주 을에는 피해가 보고되진 않았는데 김포나 파주에서 이미 화재가 났었고요. 그래서 한 3억 정도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네. 물리적인 이런 피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지만은 오물풍선도 점점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GPS까지 장착한 것이 발견되고 있어서 그럼 오물풍선을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터뜨릴 수가 있어지는 거고 예. 계속 북한은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진화 발전시켜서 저는 오물풍선 이런 것들이 새로운 도발의 한 형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손 놓지 말고 좀 매뉴얼도 좀 단계별로 네. 세분화해서 좀 해라. 이거는 초기부터 했습니다. GOP 선상에서는 격추시킬 수 있으면 격추시키고 그다음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뭐 단계별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 풍선을 띄워보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예. 실험을 해서 거기 하중이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지 거기에 따라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군은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오물풍선을 왜 날리는지 북한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우리의 탈북단체가 보내는 전단 이런 것도 좀 통제를 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북한이 이제 그 부양시켜서 우리 쪽에 내려보낸 풍선이 한 6천여 개 된다 그러던데. 네, 네.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GPS를 네. 단 것들도 확인이 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 결국 이게 북한이 한 6천 개 정도 내려보내면 일종의 북한 입장에서는 시험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바람길이 어떻게 그렇죠. 형성돼서 어디로 가니까 제일 많이 낙하가 된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GPS로 측정까지 해서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더 심각한 그 도발을 네. 준비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 전문가들이 이런 이제 그 분석과 좀 우려를 하던데요. 네,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처럼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 네. 도발할 수 있는 저가로 도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예전엔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걸 봤습니다. 네. 그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적에게 엄청난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오물풍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돈이 별로 들지 않으면서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람 방향, 습도, 밀도 이런 거일 때 어디까지 가더라 통계가 되고 거기에 GPS하고 거기에 약간의 동력 장치만 넣으면은 실제 정확하게 원하는 데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은 오물풍선이지만 그 정도 만약에 진화 발전하면은 거기에 폭탄을 한다든가 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것은 그냥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발 형태로 보고 그 군은 좀 그 여기에 대해서 네. 적극 대응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일단은 못 띄우도록 만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예.
북한의 새로운 저강도 도발에 대한 우리의 네. 전략적 그 대처와 준비가 필요하다. 네, 이걸 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촉구하셨고요. 그 지금 재보선거가 이제 내일입니다. 네. 지금 어쩌다 보니까 양당의 대표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까지 지금 달려 네, 보였는데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거의 박빙 지역도 많잖아요. 네. 지금 영광도 쉬운 지역이 아니고요. 곡성은 뭐 저희가 좀 우세하니까 큰 걱정은 안 하는데 네. 금정이 가장 키일 것 같고요. 국민의힘과 지금 우리가 비슷비슷하게 따라잡았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기 때문에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강화는 많이 부족했는데 많이 따라가긴 예. 했지만은 거기도 호락호락한 지역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엔 4군데밖에 안 되는 소규모 재보궐선거지만은 의미는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양당 대표들이 그렇게 집중하지 않나 보는데요. 저는 이번이 윤석열 정권의 2차 심판이라고 봅니다. 1차 심판은 지난 총선에서 이루어졌고 네. 총선에서 1차 심판을 해서 국정기조를 좀 바꾸고 거부권 행사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민심이었는데 그런 걸 바꾸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은 심판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권자로서의 표를 행사해야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지 주권자로서 행사 안 하면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 있거든. 그냥 끌려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투표에 많이 좀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사전 투표율이 8% 정도로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투표를 내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역시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대결하는 것은 금정구청 같습니다. 네, 네. 금정구청장 선거. 여기 뭐 흔히 1희 1비 그러는데 진짜 1희 1비인 것 같아요. 네. 우선 야권 입장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성사돼서 1, 2회 했다가 네. 막판에 김영배 의원의 그 막말 파문 때문에 지금 1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네. 같은데 그 마지막까지 분위기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선거는 뭐 실제 결과를 오픈돼야 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거기가 원래 보수세가 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경지 우리 후보가 아주 네. 경쟁력이 있고 열심히 하고 해서 지금 거의 따라잡은 상태로 보이는데 네. 그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김경지 후보가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후보로 보기 때문에 네. 좀 적극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여권에서는 재보궐선거 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뭐 면담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독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그 만남을 앞두고 뭐 긴거리 라인을 뭐 쇄신해야 된다. 대통령실 인사 쇄신까지 한동훈 대표와 그쪽 인사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권 내부 상황이긴 하지만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는 꼭 바른 얘기를 좀 해요. 아, 그래요? 지난 전당대회 앞두고도 뭐 제3자 추천 특검, 최상병 특검 하겠다 해놓고도 네. 선거 끝나니까 그냥 꼼꼼 소식이고요. 행동을 하지 않는데 지금 금정구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이렇게 윤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바른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김건희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하고 뭐 십상신이 뭐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김건희 여사는 아무 직책도 없는 직이고 영 부인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정을 농단한다는 의혹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라인들은 정리가 돼야 되고 김건희 여사가 물러나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원래 대통령 후보 당시에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고 하고 지금 5만 대 다 간여력화 되지 않습니까? 조용한 내조로 돌아가고 빨리 김건희 특검을 받아서 자기의 자잘못을 법의 심판대에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러나야 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정확하게 어떤 뜻이죠? 물러난다는 것은 원래 이제 조용한 내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했던 대로 전면에 나서서 5만 대 다 간섭을 하는 형국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런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특검을 받아서 그 자기의 죄값을 제가 있다면은 받아야 되겠죠. 네. 예, 네. 원래 얘기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물러나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다. 네.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일하고 있고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우선 선진국들이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기후변화에 대응되는 산업을 먼저 발전시킨 선진국의 회사, 선진국의 산업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할 때, 한국 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기후변화와 관련된 규제를 맞추지 못하면 사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얼마나 미래에 전망이 있느냐,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질 때 다 기후변화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점점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내가 기후변화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 이런 거를 충분히 주변에 많이 퍼뜨리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선거를 할 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해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변화는 여름철에 날씨가 너무 험해져서 우리의 이웃들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저지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재산의 위협을 받는 그런 문제가 우리 기후변화로 굉장히 깊숙하게 가까이 다가온 시대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 기후변화다라는 것도 마음에 좀 꼭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하늘빛이 흐립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지나면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경남 거제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조금 전 해제됐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5에서 20,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내륙에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수도권은 오전까지, 강원 중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중부지방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쌀쌀함보다는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17.9도, 전주 18.8도, 대구 17.9도로 평년보다 7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평년 기온에 조금 웃돌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23도, 전주 26도, 대구 24도, 부산 25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날이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금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 뒤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으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내일 치러질 이 재보궐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이후의 전국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부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내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잖아요. 네. 판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은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뭐 총선 때 1차 심판을 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 때 2차 심판을 하겠다 그런 프레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또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강화 군수하고 부산 금정구청장 네. 요거를 지켜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래도 한동훈 대표에게 금정 구민들 또 강화 군민들이 기회를 주는 뭐 요런 게 저 막판에 좀 표결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강화 군수는 무소속 안상수 전 시장 출마가 약간 변수가 될 네. 거라고 했는데 네. 실제 어떻습니까? 예, 저희 뭐 자체 조사로는요 안상수 무소속 후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금정구청의 경우에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상당한 변수로 네. 작용한다. 예. 이게 제가 지지난주에 저도 취재차 내려갔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현장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때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서 상당히 근접한 그 스코어가 이제 뭐 여러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고 김재윤 구청장 그 열심히 일하시다가 뇌출혈로 이렇게 순직하신 분인데 마치 그 재보궐선거의 그 원인을 제공한 뭐 그런 것처럼 사실상 폐륜망언을 하고 그 유가족들이 어젠가 사자 죽은 분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소를 김영배 했죠. 의원 예.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 김재윤 그 구청장에 대한 또 그 애틋한 추모의 심정들이 아직까지도 금정 구민들에게 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이런 게 좀 작용하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가 벌써 4번 갔네. 오늘 또 갑니다. 오늘 또 가서 그래요? 밤 12시까지 공식 선거 운동인데 거의 12시 직전까지 또 강행군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네. 뭐 윤리심판원에 바로 제소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좀 커질까봐 그렇죠. 좀 우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또 당사자인 김영배 의원도 이제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를 했는데 잘 모르고 선거법 위반인 줄 알고 이렇게 실언을 했다 이런 식의 사과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요. 네. 또 거리 유세 그 금정에 가서 이제 지원 유세를 하면서도 마이크 잡고도 또 더 심한 내용을 또 아하.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과하고 뭐 하는 거는 그냥 선거 판사가 불리해지니까 전술적 후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김영배 의원이 그 지역에서 금정구에서 금정구에서 고등학교 뭐 분열 고등학교 나왔다고 들었는데 예. 그럼 금정구 사정을 민주당의 그 어떤 현역 의원보다 잘 잘 안다고 아시는 봐야죠. 분이 어떻게 이런 망언을 했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는 이제 내일 모레 새벽쯤 나올 것 같죠? 네. 모레 이제 재보궐선거가 밤에 나오나? 저희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8시까지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개표가 좀 늦게 좀 시작되다 보니까 예. 자정 무렵이나 좀 돼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신지호 부총장의 그 판세에 대한 설명으로는 그 국민의힘이 그동안 좀 우세했던 금정과 강화에서 뭐 이기지 않을까 이런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시는 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좀 힘을 받게 됩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지도 체제가.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한 군데라도 만약에 잃게 되면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당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시끄러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과의 회동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두 군데를 선방을 해내면 비교적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구축하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좀 갈 수 있는 발판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네. 또 이른바 김건희 라인 정리 요구 네.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걸 보고 재보궐선거 결과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면피용으로 그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한테 덮어 씌우기 위한 언론 플레이다라고 네. 하는 식의 분석을 내놓는 그 보도도 있더라고요. 뭐 그거야 해석의 자유니까. 근데 저는 뭐 그런 터무니없는 해석에는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네. 이거는 뭐 선거용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제 김 여사의 문제는 이제 공론화를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에 왔다라고 하는 판단이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해결해야 될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의식에서 나온 거지 뭐 일시적인 선거용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 대통령실에 네. 행정관 비서관이라는 그 공직 형태로 네. 근무하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어제 뭐 저 구체적인 사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그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여사 라인은 없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그래서 그 기사를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국일보 기자 출신 아닙니까? 한국일보 올해 4월 24일자 기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4월 24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인선 논란과 관련해 이를 특정 언론에 흘린 일부 참모진을 향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그때 저 공식 인사 라인인 이관섭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부인했는데도 아니다. 우리가 맞다. 이 A 비서관, B 비서관 이런 사람이 실제 했던 게 이게 팩트거든요. 이제 팩트인데 어제는 그걸 좀 인정하기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뭐 꼭 그거를 인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 팩트이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잘 알고 있다고 봐요. 그 이른바 여사 라인의 폐해가 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정진석 비서실장이라고 보고요. 뭐 시간을 가지고 저는 현명하게 처리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은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되고 쇄신돼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 이른바 측근으로 불리는 네.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고 우리 신조 부총장의 입장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보궐선거 얘기하다가 이제 말씀 중에 그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 얘기가 잠깐 나오는 바람에 제가 그걸 먼저 짚은 거고요. 네. 다시 재보궐선거로 돌아가서 이 질문만 마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조금 타격을 받거나 주춤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분석해 주셨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는요. 그러니까 2대2 그러니까 금정과 강화는 저희 당이 이제 사수를 하고 영광 곡성을 민주당이 갖고 가게 되면은 뭐 이재명 대표도 뭐 선방한 거. 뭐 본전을 하는 거다. 네, 본전. 그러니까 저희도 본전이고요. 그쪽도 본전인데. 예. 뭐 근데 뭐 이재명 체제는 원래 뭐 일극화돼 있지만 그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 강화가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한동훈 체제가 조금 더 안정이 될 것 근데 같고. 만약에 영광 선거가 다른 결과가 나면요. 예, 곡성에서는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보는데 영광에서 조국당 또는 진보당 후보에게 뺏기게 될 경우에는 리더십에 타격이 있고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까요? 그거는 그 텃밭에서 이제 호남에서도 외면받기 시작한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달 이제 1심 선거 공판 2개하고 맞물려 갖고 네. 이재명으로 되겠느냐 하는 이제 회의론이 확산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 부분은 좀 이제 전문가들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가 다르던데요. 네. 이제 11월 15일 선거법 선고, 11월 25일 그 위증교사 선고인데 네. 대략 구형된 걸로 봐서는 이게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다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의원직 박탈형과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되는 정도의 형량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구형이 2년 3년이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 경우에 네. 그것으로 이재명 대표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과 아니 그게 뭐 1심에 불과한데 그리고 민주당은 안 흔들린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엇갈리더라고요. 저는 뭐 후자라고 보는 게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는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최고위원 순서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다 픽을 해갖고 다 짜놓은 그 라인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래서 뭐 저는 흔들림 없이 이재명 체제가 가는데 네. 이번에 뭐 영광에서도 삐끗하고 다음 달 뭐 선거 공판에서도 2개가 안 좋게 나오면 아무래도 리더십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균열이 본격적인 균열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흔들리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는 물러나지 않고 계속 버텨주는 게 좋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 선거 공판 2개를 네. 저희 내부가 집권 세력이 어떻게 정비된 상태로 맞이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선거 결과가 정치적 호기가 될 수도 있고 그 호기를 별로 활용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내부가 어떤 상태인가 이 주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객관적으로 기회가 와도 네. 잡을 능력이 없으면 그렇죠. 흘러가는 거다 이거죠. 예. 그러면 내부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단락이 된 그 속에서 다음 달 이재명 1심 선거 공판을 맞이해야 된다. 그런 이제 판단인 것이죠. 예. 자, 그럼 그 문제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입장 결론을 낼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거든요. 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꼭 국민 눈높이가 아니고요. 국민의 뭐 법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떻게 표현하든 국민이 하여튼 납득할 수 있는. 근데 이게 결국 그 법리에 따라 증거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론재판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반론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여론재판이라는 게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나온 권고를 나름대로 반영하고 그게 여론재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 자체를 이 정권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 했어요. 지난번에 명품백 사건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론재판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검찰이 그거를 결정해 나가는 한 프로세스일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모든 보도가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안 한다 그래요. 근데 명품백보다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어떤 무게감 비중이 더 크면 크지 적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안 하는가? 그러면서 그 수사지휘권이 이제 검찰총장에게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하기가 뭐야? 그건 변명에 불과한 거죠. 중앙지검장이 그 검찰총장한테 요청해서 합시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 구차한 변명할 게 아니고요. 수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못하고 검찰 내에 레드팀을 뭐 한번 체크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18일 중앙지검
법사위 국정감사인데 그 전날 뭐 처분을 내리겠다는데 대부분의 언론에서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망하거든요. 그럼 이 레드팀이 동원되는데 불기소는 정해져 있고 이건 뭐 답정너 요식행위 비슷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국민 여론 저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수심위는 네. 그야말로 검찰이 필요할 때 의견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네. 그 기관인가요? 이걸 그렇죠. 꼭 거쳐야 됩니까?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의 경우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통 하죠. 그래서 명분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번 해놓고 저는 수심위를 거쳐서 불기소 처분되는 것과 수심위 거치지 않고 뭐 검찰 내부 뭐 레드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로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불기소 처분이 되면은 이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고요. 처분 이후에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되는 걸 저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또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또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른바 친윤계 네. 뭐 이를테면은 권성동 의원 같은 사람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그걸 비판하고 나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공개와 공개가 부딪히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거고 네. 이게 생산적으로 잘 수렴이 안 되면은 이제 분란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의 주장과 권성동 의원의 비판 또 제 비판이 제 반박과 뭐 반박과 제 반박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걸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릴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네. 여러 의견이나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당 아닙니까? 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좀 조정해 가거나 수렴해 가거나 이러지를 않고 네. 또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독대를 할지는 독대하는 두 사람만 알아야 원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를 자꾸 그 공개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언론 플레이처럼 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죠? 언론 플레이라기보다도요. 저는 공론화다.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이 문제가 쉬쉬하면서 풀릴 단계는 이미 지나갔고 그걸 또 대통령실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도 안 했다. 안 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이거를 이런 수심이 거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하고요. 다음 주 초에 뭐 윤한 독대가 이루어진다면요. 왜 그러면 어제 대통령실은 굳이 그 독대의 타이밍을 다음 주 초로 얘기했을까? 이번 주에 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해놓고 한거찌게 한동훈하고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순서를 그렇게 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만약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순서를 짰다면은 그 독대의 의미가 좀 상당히 퇴색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대 전에 이런 일들이 기정사실화 될까봐 예. 언론을 언론을 통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까?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가피한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물론 이제 검찰 수사는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뭐 가는 겁니다만 그래도 그 일정한 그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그 부정할 수도 없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의 어떤 그것과 다르게 처리해 놓고 이거는 이제 다 끝난 거니까 그냥 뭐 논하지 말고 다른 거나 논하자 뭐 이런 식이라면 그 독대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언론 플레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이제 한동훈 대표나 그 측근들의 얘기가 네. 우리가 뭐 언론 플레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또 대통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라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게끔 네. 불가피하게 하게끔 만들고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자꾸 나와서 예. 그게 진짜로 진심이냐 그 질문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저도 괴로워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는지는 이제 예. 이유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됐어요. 예. 판단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하시고요. 청취자들께서 하시고.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어서요. 그 명태균 씨가 연일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른바 폭로성 발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거론되는 사람들이 네.
뭐 이 범 여권에 뭐뭐 하는 사람들이 그 상당히 많습니다. 대권 네. 주자급이라든지.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까지도 지금 자꾸 거론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는 그냥 거강꾼, 협작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저희 당의 주요 인물들이 다 이렇게 그냥 일희일비를 하고 뭐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좀 한심하고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좀 그 기존에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있잖아요. 검찰 수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의 부적절한 정치자금 거래 그 사건인데 그거 말고도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친 거 있잖아요. 그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든가 뭐 이랬으면요. 그것도 뭐 좀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월요일에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있는데 그 9시 전에 한 8시 반부터 사전회의를 좀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친한, 친윤 이런 게 없더라고요. 완전히 의기투합해서 당 차원에서 명태균 방지법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사법 처리와 사법 처리 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정치권에 있는 이제 그 그늘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막 혼재돼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당 전체가 자꾸 이렇게 오염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개파의 문제를 넘어선 거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개인적으로는 모르세요? 뭐 대선 때, 경선 때 뭘 뭐 제가 했다고 하는데. 저기 윤석열 대선 캠프에 있었는데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실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 근데 이건 사실 정치적으로는 뭐 정쟁의 소재가 되기는 적절치 않지만 우리 국가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북한 동향입니다. 뭐 김정은이 지시만 하면 바로 우리 남측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일제히 해안포 장사정포가 지금 불을 뿜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지금 북한이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 최근에 뭐 이제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 하면서 지금 뭐 경의선, 경원선 그것까지 다 폭발을 시켜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개가 위기 의식을 느낄 때 개가 더 크게 짖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겁먹었을 때. 겁먹었을 때 지금 김정은의 모습이 그거라고 봅니다. 그거라고 보고 북한 내부가요. 우리 KBS가 지난 추석 연휴 직전인가요? 뭐 북한 내부 영상 그 아주 전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북한 군 내부가 우리 한류 이걸로 거의 목숨을 걸고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단속이 쉽지가 않다라는 게 그냥 생생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고 그 심지어 뭐 중고등학생들 공개 총살형, 공개 처형을 했는데도 그 한류의 그거를 뭐 막는데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그런 뭐 통일 포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이런 식의 군사적 위협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실제 군사도발로까지 이어질 위험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오물풍선 플러스 뭐 더 뭐 심한 게 과연 어디까지 가능하게 약간 국지적인 뭐 군사도발? 뭐 오물풍선 플러스 뭐 무인기 정도? 뭐 저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그 우리 KBS 일호진단에서 우리 국민 한 사람이라도 위해를 받으면 그 즉시 뭐 응전하고 북한 정권의 종말이 시작된다 뭐 이런 그 아주 강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합참의장은 국회 답변에서 군은 적을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아주 단호한 입장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제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제 이렇게 강대강으로 계속 가는 게 과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냐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고 갔습니다만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했잖아요. 뭐 종전선언하자 뭐 하자 다 비위 맞춰주고 했는데 돌아온 게 뭐죠? 삶은 소대가리. 우리 뭐 혈세 들여서 만든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당하고 뭐 돌아온 건 그거 아닙니까? 그걸 또 하자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 점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네. 대북 정책. 예. 그리고 아까 그 신원식 그 안보실장이라든가 합참물장 그게 바로 억지력입니다. 니들이 우리 털끝 하나만 건너도 너는 끝장난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뭐 말의 그게 아니고 그 의지를 담아서 하는 게 그게 저는 거기서 억지력이 나온다고 봅니다. 상대가 그냥 저거 블러핑이다 그러면은 별로 네. 억지력이 없는데 그렇죠. 저 사람들은 말한 대로 행동할 예. 바로 그거죠. 가능성이 예. 높아. 예. 이렇게 해야 비로소 억지력이 생긴다는 네.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행동하는 그거에 정부다. 대해서는 똘똘 뭉쳐서 그거를 우리가 국민적으로 상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 판단이 헌재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예.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17일자로 임기가 다 되면서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헌재의 마비 상태가 이제 예상됐던 그 시점에 그 이 헌재법 그 정원을 규정한 그 헌재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 이제 어쨌든 헌재는 이제 가동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헌재가 가동된다는 거는 야권이 이제 이재명 대표 다음 달 그 2개 선거 다음에 어떻게든지 이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탄핵을 시켜서 조기 대선을 하고 뭐 그거 하는 데 있어서 헌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자기들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한 게 어제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조국 세력이 그걸 어떻게 뭐 그 시나리오를 짤 때도 이 헌재 부분을 어떻게든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좀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먹히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어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이게 자신이 당사자고 또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제 소송이 가능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해서 그런 이제 집행정지를 끌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그 국민의힘이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다, 적극적이지가 않다. 뭐 문제인식이 과연 있긴 있는 거냐.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근데 헌재 판결이 난 걸 보고 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아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제 헌재가 마비될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 분석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요. 일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 참 저기 부총장님.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쯤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또는 면담이 있을 거라고 보도가 되던데 날짜 정해졌어요? 날짜는 정해진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율 중입니까? 예. 그리고 뭐 내일 좀 선거 끝나고 나서 뭐 최종적으로 날짜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선거 듭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안 좋게 나오더라도 예정했던 독대가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만나긴 만난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될 거라고 하는 건 언론을 통해서 보도는 됐지만 그 외에 더 있습니까? 두 분은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요. 이게 만약에 그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무슨 의제를 미리 뭐 사전 조율을 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아마 기탄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국면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글로벌 톡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약간 대충만 알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이 사안만큼은 좀 깊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해서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를 모십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전 세계가 사실은 정말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리스 트럼프 해리스 초박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김 기자 어떠세요? 이게 사실 바이든 대통령에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를 바꾸면서 굉장히 컨벤션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러다가 해리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민주당에서 막 팽배했을 정도로 해리스가 막 치고 나가고 또 젊은이들 그리고 뭐 흑인 유권자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에 있어서 네.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아하. 근데 이제 11월 5일이 선거일이니까 정말 3주 남았는데 다시 조사를 이제 계속 여론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권위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조사가 뉴욕타임즈 시에나 대학이 하는 조사, 그다음에 ABC 입소스가 하는 조사, 그리고 NBC가 하는 조사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경합주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미국 선거는 경합주에서 이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동률이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조금 앞서거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뭐 뚜껑을 열어보면은 트럼프가 조금 앞서기도 하고 해리스가 조금 앞서기도 하지만 이 경합주에서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는 막상 선거에 나갔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선거는 기세잖아요. 기세가 있는데 이 기세를 봤을 때 트럼프가 이기지 않겠냐라는 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 봤더니 늘 모든 것은 이렇게 베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가 된다라는 게 더 베팅 높아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하하. 트럼프가 만든 그 트루스 소셜이라는 플랫폼 있잖아요. 이 소셜 플랫폼 이렇게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쫓겨나면서 만들었던 건데 자본 잠식도 심하고 지금까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매체입니다. 어제 밤 사이에 20%가 주가가 폭등했더라고요. 그야말로 정치주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다가 해리스로 교체된 이후에 해리스가 막 추격한 다음에 앞서버렸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쫓아가서 역전시키고 있는 그래서 맞습니다. 막판 상승세를 트럼프가 타고 있다는 그렇죠. 점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예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합주 말씀하셨는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대략 미국 선거가 워낙 우리랑 다르니까 이 경합주가 왜 중요한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미국은 이제 50개 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투표수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 이게 아니라 각 주별로 인구가 많은 주와 인구가 적은 주가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캘리포니아는 대표적으로 민주당이죠. 예. 텍사스는 대표적으로 이제 공화당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투표를 한 결과로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우세하고 텍사스는 공화당이 우세할 거 아니에요. 예.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해서 승자 독식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선거인단은 민주당이 예컨대 뭐 80%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 선거인단의 표는 모두 민주당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가 숫자가 좀 많죠. 그렇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대표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선거인단 숫자가 많은데요. 텍사스에서 이제 공화당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표는 모두 트럼프에게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블루 스테이트 뭐 이렇게 레드 스테이트를 나누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해온 이런 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들이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그렇죠. 갔다가 스윙 보트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 왔다 갔다 한다라고도 하고 경합주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이런 주들이 있습니다. 한 7개쯤 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7개쯤 되는 주들인데 이 주들에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이제 뭐 49%, 51%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막상 선거일 날 까봤을 때 뭐 49%가 나온 사람은 이 선거인단의 표를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거는 항상 엘고어도 투표가 끝나고 나니까 표 수는 내가 더 많았는데 전체 국민에서의 전체 국민에서의 표 수는 내가 더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 승자 독식 구조의 주별의 투표인단 때문에 부시에게 내가 졌다라고 승복했었고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총 투표 수는 늘 민주당이 많지만 캘리포니아나 이렇게 선거 인구가 많은 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 인단수에서는 공화당이 이기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억울할 게 아닌 게 그런 줄 알고 선거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 다 룰이 그런 줄 알고 하는 거니까. 경합주를 위주로 선거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조지아라든가 아니면 남부 쪽에 있는 주들을 가면서 핵심은 흑인과 히스패닉 표입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 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지금 해리스가 뒤처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흑인하고 히스패닉들이 생각만큼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이든 때는 일단 그 당시 선거 때 아마 기억하실 텐데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고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운동이 펼쳐졌었어요. 그 흑인 청년이 이렇게 경찰관에 의해서 목이 줄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러 운동이 퍼지면서 이게 미국에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 유색인종들이 대거 바이든에게 90%라는 몰표를 던져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된 건데 이번에 이제 해리스로 바뀌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지도가 이전보다 10% 포인트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흑인들이 야 바이든 4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렇게 지지를 해줬는데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지?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점점 깎아내려고 바이든이 출마한 게 아니라 해리스가 출마했는데. 그렇죠. 하지만 결국 민주당은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공화당이 더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역사상 여자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되지 않았잖아요. 가장 미국에서는 흑인의 투표권이 먼저 법적으로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여성의 참정권이 생겼을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자 대통령을 갖는다고 하는 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도 비교를 해보면은 흑인 여성보다 흑인 남성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비율이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나와서 유세를 막 하면서 너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트럼프가 되면은 좋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했고 방금 전에도 이제 해리스가 흑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트럼프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야 잘 생각해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통적인 우리가 표밭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뒷심은 트럼프가 타고 있어서 선거가 어떻게 될 건지는 좀 봐야겠지만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우세합니다. 해리스 본인이 이제 그 다인종의 그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소구력이 조금 떨어진다. 해리스 부통령 시절에 제가 이제 4년 동안 미국 특파원을 있으면서 이제 여러 번 대면 취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미국은 항상 대통령이 빛나기 때문에 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빛이 비춰지는 사례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제 어떤 연설을 가거나 캠페인에 있어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자질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기자들 그리고 다른 특파원들도 해리스는 정말 너무 매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연설을 함에 있어서 부통령 때? 네, 부통령 당시에 사람을 막 끌어들이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명연설가들 있잖아요. 오바마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심지어 트럼프도 굉장히 연설을 잘한단 힐러리도 말이죠. 연설 잘해요. 힐러리도 연설을 잘하죠. 근데 해리스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캠페인으로 가면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데 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미셸 오바마도 연설은 꽤 잘한다고. 굉장히 잘하죠. 미셸 오바마도요. 그래요. 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3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선거가 가까워지면 좀 더 구체적인 전망을 우리 김양순 기자가 해주실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갈게요. 타이완, 중국이 타이완 포위 훈련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고 중국이 만든 항공모함이죠 랴이닝호가 지금 출동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군이 어제 새벽 5시를 기에서 이제 타이완을 이렇게 쫙 둘러싸는 포위하는 포위 훈련, 대규모 군사 훈련에 돌입했는데요. 이 이제 훈련 이름이 리젠 2024B 날카로운 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6회 공군에다가 로켓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항공모함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 랴오닝함이 중국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항공모함이거든요. 네. 우크라이나전에서 선보였던 건데 이 필리핀하고 타이완 중간에 비시해협으로 항공모함이 진출을 했는데 이거는 그 해협이 되게 좁아요. 자,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미국 뭐 다른 나라 오지 마라는 어떤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셈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외부 세력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차단을 하면 된다. 이 해협을 차단하면은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전술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랴오닝 이 항공모함이긴 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깡통모함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최초의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1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쨌든 그렇게 군사적 위력을 과시할 수 있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국경절 기념 행사에서 이제 라이칭 더 타이완 총동이 이제 중국과 타이완은 예속되지 않는다라고 독립의 의지를 계속해서 비쳤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타이완을 포위하고 훈련을 하는 게 처음 아닙니다. 5월달에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낸시 펠로시 미국 이제 하원 의장이 방문했을 때도 했었고 또 2020년에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훈련은 그 전과 비교해 보면은 숫자도 늘었고, 그다음에 포위하고 있는 강도도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략 전술 면에서 계속해서 뭔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이 타이완은 즉각 총력전 하겠지만은 미국의 어떤 입장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네, 미국은 일단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고요. 어제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제 일상적인 연설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군사적인 도발로 대응한 거는 굉장히 부당하고 이 지역에서의 영내의 위험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자제해야 된다라고 성명에서 밝혔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미국은 선거가 코앞이고 그다음에 전쟁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화력을 기울이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렇죠. 행동까지는 안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중동 상황도 잠깐만 짚어주시죠. 일단 레바논 남부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에서 헤즈볼라하고 계속해서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헤즈볼라와 지상전이 격화되면서 헤즈볼라가 자살폭탄, 무인 드론을 레바논 국경의 이스라엘 기지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좀 숨지고 부상을 입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미국이 언제 개입할 것이냐, 진짜 개입할 것이냐의 여부인데 미국이 지금 지난해 10월에 이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사드, 우리나라도 큰 문제가 한번 됐었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거를 운용할 미군 100명을 파견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이게 1년 동안 이스라엘을 간접 지원만 했거든요. 돈 주고 무기 주고 미군이. 그리고 이제 항모 보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시찰하게 하고. 그런데 처음으로 미군을 파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드를 추가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중동 전쟁에 직접 개입하겠다라는 어떤 행보를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저쪽 중동 국가들이 함부로 공격 못하죠. 그렇죠. 미군 한 명이라도 부상당하면 이제 미군의 즉각 확전이 길이 열리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바로 앞두고 미군이 여기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면은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약간 선제적으로 한 발 먼저 디딘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부 휴전 얘기도 나오더니 당분간은 휴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더라도 예. 휴전은 정말 일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중동은 앞으로도 좀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였습니다. 예,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사고로 정체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 구리시계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는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막히는데요.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요. 여의하류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가 심해졌는데요. 영동대교 부근 3,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반포대교부터만 50분 가까이 걸리는 극심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탄진 휴게소에서 고장난 차가 생겨서 부근 정체고요. 2호로는 천안 삼거리 휴게소, 또 안성 휴게소 부근에서 각각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기흥에서 신갈까지 밀리고요. 또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네, 요즘 물가 상승에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뭐 자영업자들은 정말 2중, 3중, 4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폐업 신청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내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아세요? 폐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폐업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돈 있으면 내가 폐업하겠습니까라고 하는 얘기가 자영업자들,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KBS 시사다큐 프로그램 더 보다에서 폐업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 편을 제작한 조정인 기자 모시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 보니까 철거업체도 다녀오시고 폐업 물품 중고시장도 취재하시고 자영업자들 많이 만나셨던 것 같은데 네. 실제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에서 정말 요즘에 폐업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다.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해에만 뭐 폐업 신청한 뭐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 정도에 이른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난해보다 지금 더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뭐 철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의뢰가 너무 많아서 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뭐 일을 하고 사람을 더 뽑고 하는데도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하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이 예전에는 주로 외식업 위주로 이제 많이 폐업이 나왔다면은 요즘에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뭐 노래방 그다음에 뭐 외식업 학원 뭐 사우나 이런 것들이 사무실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중고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폐업하면 집기류 같은 거를 이제 이쪽에다 많이 파시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폐업 처분하는 물건이 넘쳐갖고 이거를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냉장고 같은 집기류는 한 뭐 아예 이제 한 2년 정도 넘어가면 아예 받아주질 않고 사주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그래서 한 5분의 1에서 뭐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고점에서 안 받아주면 그야말로 이제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비용 내고 버려야 되고요. 그나마 예전에는 이제 동남아 같은 데로 수출을 좀 했는데 그것도 요즘 이제 물류비 들고 뭐 이제 뭐 전쟁이 많아서 보험료도 오르고 뭐 컨테이너 비용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도 나가지도 못하는 이제 진짜 이런 상황입니다.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된다면 대체로 어디엔가 세를 들어서 영업하다가 폐업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원상대로 다 해놓고 가라는 그런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폐업으로 인한 철거 일감이 너무 많아서 철거업체가 이걸 다 제대로 그때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복구까지 또 해야 되는 경우들이 복구까지 해달래요. 너무 많아갖고 못 자국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 이런 식이래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자기 건물이니까 뭐 그렇게 요구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정말 영업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손해 보면서 폐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폐업 비용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철거할 때 네.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드는데 네. 이게 이제 원상복구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리고 요즘 또 상가 공실이 이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좀 많아서 이게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 참 그래요. 그 물론 이제 그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나 폐업해야 되겠어라고 이제 정말 영세한 이 자영업자가 생각하실 경우에 기본으로 생각해야 될 폐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저희가 이제 취재 갔던 이 작은 매장 하나가 6평 정도, 뭐 20제곱미터 정도 작은 매장이었는데 그 하나 이제 6평이면 이만 하나요? 이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반만, 절반 정도 절반쯤. 되는 매장인데 작은 분식점 생각하시면 되겠네. 근데 그거 하나 철거만 하는 경우에도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철거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규모가 큰 대형 주점이라던가 아니면 운동하는 뭐 헬스장 이런 데는 시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철거비만 한 4,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원상복구 비용인데 이게 거의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철거비만큼 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주점 같은 거 하나 정리를 하면 원상복구 비용까지 하면 거의 1억 원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돈이 없어서 이제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런 돈을 또 마련을 못 해갖고 조금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조 기자, 이제 영업을 했는데 도저히 이게 이제 유지를 못 하겠어요. 그 이제 나 더 이상 장사 못 해요 하고 문을 닫았어. 그러면 이제 폐업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잖아요. 뭐 신고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철거도 해줘야 될 거고, 원상복구도 해줘야 될 건데 이것도 할 능력이 없어.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아예 약간 이제 남겨놓고 이제 어떻게 처분을 못해서 그냥 떠나시는 분들도 그냥 종종 그래 하여튼 사라졌다고 칩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어떤 그 건물 주인 같은 경우들은 그냥 그거를 그대로 임대료를 또 그냥 만약에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그러면은 그대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그 계약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보증금은 이미 까인 경우들도 많고요. 나중에 이제 법적인 이제 문제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좀 잘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으로 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게 이제 계약 사실 해지하고 자기가 이거를 원래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민사 소송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 이런 논란도 많았잖아요. 이게 그건 어느 정도예요? 사실 저희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수수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서 이 내역을 좀 공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집 배달 위주로 하는 이런 플랫폼에서 많이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하루에 이제 47만 원 요 플랫폼에서만 팔았다고 하면 이제 수수료와 배달비 이게 어느 정도 나갔을 것 같아요. 47만 원 매출. 뭐 한 10만 원? 13만 원이 정확히 딱 제가 20% 계산한 건데요. 그보다도 높네. 25%네. 네, 13만 원이 차감되고 한 34만 원 정도를 이제 돌려받았는데 그거에서 이제 뭐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재료비도 나가야 되고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매출에서 25% 가까이를 먼저 배달 수수료를 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지를 맞춰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전문가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사실은 플랫폼에 입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면 임대료를 20에서 30%를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시설에 실제 들어가 있는 임대료 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고 약간 이제 쉽게 배달 플랫폼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많지만 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 뭐 고문 재주가 부리고 뭐 돈은 누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진짜 몸으로 이거 한 푼도 푼하는 건 자영업자들인데 이게 배달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되게 거대 기업이잖아요. 거대 기업은 물론 다 자기들도 이게 왜 자기들이 이런 돈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설명 논리는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러네요. 네, 조금 금액이 조금 많이 크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조 기자 취재 결과는 폐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네. 그리고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부담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월세 부담 이거 외에도 너무 많은 부담들이 많다.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네. 정부가 창업할 때 지원하듯이 폐업할 때도 지원을 좀 해주지 않아요? 네, 지금 현재 뭐 그 3.3 제곱미터당 13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규모가 큰 데는 최대 250만 원까지 철거비를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비나 원상복구 비용에 거의 뭐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사실은 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뭐 이거를 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또 대부분 돈이 없어서 폐업을 결심하기 때문에 당장 뭐 이 돈이 없었고 일단 좀 폐업을 미루면서 투잡을 뛰기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제 이거 심각성을 조금 알고 있어서 내년에는 철거비를 한 400만 원까지 늘려주겠다 뭐 이런 계획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만 명이 이걸 신청했다는 이제 네. 그 수치는 먼저 전해주셨는데 네. 실제 어느 정도로 폐업 하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매장이 사라지나 이걸 한번 좀 알고 싶어갖고 상권 분석 플랫폼하고 같이 이제 통계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네. 이게 이제 금융 그 통계를 실제 영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 신고만 하고 있는 매장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영업을 하는 매장은 좀 다를 수 있어서 금융 통계를 통해서 실제 영업하는 매장 수를 분석을 했는데 이걸 뽑아봤더니 최근 7년 동안 매장 수가 한 225만 개에서 235만 개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좀 폐업이 좀 늘면 창업도 같이 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게 올해 220만 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지난해가 235만 개였는데 1년 만에 15만 개가 그냥 사라진 셈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로 줄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도가 225만 개였는데 그때보다도 5만 개가 더 적다. 그래서 이 정도로 폐업이 많아졌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또 특히 그 과정에서 폐업을 하게 된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정부가 당장 뭔가 어딘가 신경을 써야 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어요? 정부가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갖고 조만간 자영업 종합대책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이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배달 수수료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책이 나오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같으네요. 일단 듣기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시사제작국 조정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